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도착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 열립니다. 북핵 대응과 경제 안보 협력이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루나 코인이 상장 폐지됐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 조치가 내려진 평양에서 격리 주민들에게 강냉이 가공품과 된장 같은 음식을 지급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는데요. 그 첫 방문지가 대한민국입니다. 방금 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한 뒤에 곧바로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찍힌 마스크를 쓰고 이 공장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것도, 한국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이 미 대통령이 먼저 방한을 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번 방한은요, 이 기존 안보 위주에서 반도체 원전까지 이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넓히는 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으로 갑니다. 조영민 기자, 두 정상은 잠시 뒤에 이 공동 연설도 함께하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동 연설은 잠시 뒤 이곳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연설을 하고 뒤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6시쯤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15분 정도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두 정상을 안내했는데요. 한미 정상이 회담 전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을 찾은 건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한미 간 군사동맹, 경제 동맹을 넘어선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안에 맞춰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경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상설 대화 채널도 구축했습니다. 자, 이 관심이 집중되는 이 정상회담은 이제 내일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으면 오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약 90분간 소인수 회담과 환담, 확대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저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양측 인사 약 100명 정도가 참석한 공식 만찬이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떠나는 22일 오전 윤 대통령과 안보 일정을 함께합니다. 경기 오산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닿자마자 이 특정 기업 공장으로 향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3나노미터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방문 모습과 함께 왜 삼성부터 간 건지 이철호 기자가 전합니다.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이번에도 관심을 가진 건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였습니다. 첫 순서로 방명록 대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 웨이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명했습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 이곳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최신 3나노 공정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할 뿐 생산은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기업의 설계를 받아 위탁 생산도 하는데 이 분야 세계 2위인 삼성은 현재 1위인 대만 TSMC보다 3나노에선 반년가량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법원이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이재용 부회장은 두 정상을 직접 맞이하며 반도체 공정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3공장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첫 방문에는 세계 1위 모바일 반도체 기업 퀄컴의 최고 경영자까지 동행했습니다.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는 미국과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TSMC의 우위를 점하려는 삼성의 관심사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나라가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훈훈한 양국 정상의 모습과 달리 사실 한반도 주변은 종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쏠 준비를 마친 상황이어서요. 정찰기뿐 아니라 핵공격 명령을 내리는 미국 통제기가 한반도 코앞까지 전진 배치됐고 우리도 최고 경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강은하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하늘에서 핵전쟁 지휘와 통제가 가능한 나이트워치입니다.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나이트워치가 일본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 1에 앞서 한반도 인근에서 대기하며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상공에서 10시간 이상씩 대북 경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도 오늘 아침 일찍 출격해 평양 일대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We are prepared for those eventualities. We are coordinated closely with both the ROK and Japan. We know what we will do to respond to that.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이 ICBM 발사 등 무력 시위를 단행했을 때 미군 전략 자산들이 출동해 강력한 경고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인근으로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미 본토나 괌에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 인근 상공으로 비행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이 도발하면 일정을 즉시 수정하고 플랜 B를 발동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측이 원치 않아 미사일 실사격 등으로 공동 맞대응은 하지 않기로 한미 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송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요 예정보다 빨리 도착했네요. 네네. 그 모습 화면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럴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산 미군 기지를 통해서 지금 방한한 모습 예상보다는 25분 일찍 도착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했거든요. 당초 오늘 이게 공식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일 때 외교장관, 공식 방문일 때 외교차관이 영접을 하는데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왔다. 공식 네. 방문이지만 국빈 방문급으로 예우를 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차량도 이게 미국 방탄 의전 차량 이른바 비스트라고 불리는 바로 그 차량인데 이렇게 공항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탑승한 뒤에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한미 정상이 이제 처음 만난 장소가 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도 좀 보여주시죠. 네, 그 모습도 저희가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평택 삼성전자 공장인데 이렇게 맞이하다가 박진 장관이 이렇게 영접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데리고 왔고 두 사람 반갑게 악수 나누는 모습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기는 모습도 그러네요.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참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 이게 가볍게 계속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두 정상이 이 반도체 공장에서 첫 만남을 가진 뒤에 웃으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지금 이렇게 방향을 이동하는데 이제 뒤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볼 수 있잖아요. 네. 두 사람이 좀 방향을 잘못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손으로 다른 쪽을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 저런 모습도 참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마스크가 상당히 또 눈에 띄기도 네, 하는데. 마스크에 태극기와 성적이 그려져 있는 그런 마스크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이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네. 미국 대통령이 먼저 오는 거 이게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초 취임 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 한국 대통령이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데 네. 보면 1993년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청와대에서 열렸고
그 뒤로는 보시다시피 미국 백악관이라든지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등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이 참 29년 만에 있는 일인데 또 한 가지 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가장 빠릅니다. 보시다시피 차이도 꽤 크고요.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이 첫 동아시아 순방인데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 순으로 방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문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순서가 어느 나라를 더 중시하느냐의 바로미터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한이지만 과거 상원 의원과 부통령 시절 모두 3차례 한국에 왔었고 DMZ도 찾았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이 삼성전자 이 공장을 방문한 것, 이것도 네. 좀 의미가 남다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방한 일정 살펴보면 이 경제 행보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 일정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조금 전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첫 방문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내일은요 윤 대통령 주최 만찬에 10대 그룹 총수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 방한 마지막 날인 모레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별도로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 2019년 6월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재계 총수 18명과 별도의 간담회를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공장을 직접 찾고 또 총수와 1대1 면담을 하는 것 자체 역시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는 러몬도 상무장관이 수행을 하는데 미국 상무부 주최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해서 양국 기업들 간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 내일 이제 정상회담도 열리는데요. 2박 3일 이 양국 논의할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뭡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술 동맹이라는 게 이번에 굉장히 핵심 의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네. 기술 동맹 뭘까 싶을 텐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기술 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죠. 이 경쟁이 치열해지만 패권을 잡기 위해 이 상호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고 기술 유출 같은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 부분에서도 동맹 개념을 도입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은 안보와도 직결되는 기술이기도 하죠. 이와 함께 전통적인 한미 간 안보 동맹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강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도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양국 동맹을 또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동맹의 복원 그리고 세계의 리더로 돌아온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의 기환이 합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새 경제협력체 IPEF 한국 참여에 민감한 중국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순 없겠죠.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 관계들 잘 해나가면 됩니다. 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중국과의 이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방안에요. 네. 질 바이든 여사는 이제 안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도 뭐 이렇게 나타날 일은 없는 겁니까? 네, 당초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질 바이든 여사가 안 왔기 때문에 뭐 이 상호의 원칙에 따라서 뭐 별다른 일정이 없을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김 여사가요. 내일 정상회담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만찬에 잠시 참석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오지 않아서 공식 일정은 없지만 이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 성격이 되는 셈입니다. 네, 이제 다음 시청자 질문이요. 시청자분 질문을 받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용산에서 열리는 사실상 첫 정상회담이에요. 뭐 정말 첫 정상회담이죠. 네, 청와대 때와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뭐 저도 이 청와대도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좀 그때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또 뭐 그래픽과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공식 환영 행사, 이건 뭐 대통령실 청사 앞에 과거 연병장이었던 잔디 광장에서 열리고, 보시면 저 왼쪽이 청와대, 오른쪽이 새 대통령실 설명인데, 이 대통령실 1층 출입구 로비에서 이 방명록 작성과 기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정상회담은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5층 접견실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보면 사실 청와대 시절과 건물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차이점이 있다면요, 과거 별도의 건물인 춘추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번에는 같은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 만찬도 궁금하실 텐데, 사실 청와대는 영빈관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는 이제 영빈관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별도의 준비를 해서 치러지게 되는 거고요. 이 용산 대통령실 지금 이 레드카펫도 깔리고 있고, 이 양국 정상 사진 촬영을 위한 배경도 설치하는 등 상당히 지금 공사로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 양국 정상은 또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사이에 이 통역만 대동한 단독 환담도 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 하는 동안 또 한미 정상 이 공동 연설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우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평택을 찾는 동안 이 국회에서 중요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죠. 본회의를 2시간 미뤄가면서까지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인준안에 찬성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요. 국회 현장 연결합니다. 자, 윤수민 기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아직은 처리가 안 된 거죠? 네, 잠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 후보자 인준 가결을 당론으로 확정해 가결이 유력하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과 안보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이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당초 본회의는 오후 4시에 열릴 계획이었는데 오후 2시부터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이어지면서 2시간 연기됐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당내에선 부결 쪽 의견이 우세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인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의원총회에 강성 지지층만 보지 말고 선거 현장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 투표를 진행했고 가결이 과반을 넘어서 당론으로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결에 힘을 실던 이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부결시킬 경우 새정무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불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 참패 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치적 타격이 크다 보니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돼 왔는데요. 민주당은 통 큰 양보를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사청문 전국이 일단락된 만큼 12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를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초기 국정 운영에 큰 벽을 하나 넘는 셈인데요. 아직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한 명이 더 있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야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할 경우 임명 강행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일단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안이 가결이 되면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전 중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권을 전자 결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현재 출근해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1층으로 내려와 바로 소감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통합과 협치 정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수행하는 첫 공식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채널A 통화에서도 가능하다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한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 장례식에는 주미대사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가 돼 추도식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국회 상황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가결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임하는 만큼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탈할 경우 부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한덕수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후보자 임명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주말 내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원만한 여야 관계 형성과 전국 운영을 위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주길 바라는 게 당내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 인준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4주째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 43%에 달한 반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9%에 그쳤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한 지난주에는 새 정부 출범과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던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인데 어디에서 빠진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30대 여성의 50%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는 18%에 불과했는데 이달 들어 민주당 지지율이 13%포인트 빠졌습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40대 남성 역시 이달 들어서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하면서 양당 격차는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습니다. 30대 남성 지지율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했는데 이달 들어서 국민의힘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윙 보트입니다. 여든 야든 더 합당한 주장을 하고 국가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 정치적 행위를 하면 열린 마음으로 그거를 선택을 해줘요. 지역별로는 어땠을까요? 강원은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더블 스코어까지 격차가 벌어졌고 전통적 스윙 보터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는 접전이던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 지지율 급락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지율을 얼만큼 빨리 회복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야의 표심몰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경기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으로 출동했습니다. 안보겸, 유주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에서 선대위 현장회의를 열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사랑하는 후보가 김은혜 후보입니다. 경기 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하는 부분 우리 김은혜 후보와 정부 여당이 함께 온 정성을 다 모으겠습니다. 전임 경기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지사는 이러한 자신의 무능과 온갖 비리 의혹이 문제로 제기되자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갔습니다.
경기도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경기 지역 출마자들은 함께 합동 유세를 펼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용산을 찾아가서 김포를 위한 GTX, 김포를 위한 5호선 연장, 김포를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일산대교 앞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달리 무료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 후보는 분당 재건축을 추진해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든든한 영동한 민주당 지도부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충청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 살림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더니 이번에는 지역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앞은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제 뒤로 보이는 유세차에 올라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30대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20대를 위한 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의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전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보궐선거 지역구인 계양을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계양을 반대처럼. 이 위원장과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자 지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주말 수도권과 강원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시청자의 제보로 취재한 뉴스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그 후 특정 교육감 후보의 홍보와 후원 방법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생 학부모 A씨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주최 교육 토론회에 참석한 건 지난해 11월. 지역 주민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비대면으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토론회를 마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참석에 감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달 초 교육감 선거에 나선 조희연 후보 선거 캠프가 보낸 홍보 문자와 후원 계좌 안내 문자를 2차례 더 받았습니다. 교육감한테 개인적으로 뭔가 접촉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에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거지? 토론회에 참석한 복수의 학부모들도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토론회 참석자에게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토론회 안내용으로 쓰고 행사 후 폐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구별로 열린 토론회가 끝날 때마다 교육감의 감사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면서도 선거 홍보 문자가 발송된 경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고유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지 부처의 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A씨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진정을 냈습니다. 조희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해당 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사과도 하겠다며 번호 수집 경위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국회에선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제 민주당으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은 오히려 이 패싱 분위기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결위 현장은 썰렁했는데요. 이다희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만 이어졌고 한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시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범죄가 없어서 그 기구가 없어졌었나요?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서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만 한 장관의 어제 발언과 태도를 비판할 뿐이었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너무나 편협적이고 너무나 고압적이고 오만 방자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아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펼친 어제와 달라진 겁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죠? 검사 인사가 이번에. 지금 현 정부의 인사입니다.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만 높여줬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가 인정된다 판결했는데요. 의원직은 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유지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최 의원을 기소한 뒤에 좌천됐던 이 송경호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장 요직에 임명된 것과 묘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쟁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의 법률사무소에서 9개월간 매주 2번씩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가 사실인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를 방문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1심과 2심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최 의원은 선고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후보 보이고요. SNS의 두 글자는 뭘까요? 네, 바로 떼창입니다. 왜 한꺼번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노래하는 걸 떼창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떼창처럼 SNS에 같은 글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네,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 저 글을 이제 다 공유를 하나 보죠? 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썼고 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응원 구호를 달아서 올렸고요. 그러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주르륵 같은 메시지를 올리면서 동참했습니다. 네, 모아놓고 보니까 꽤 많은데요. 근데 이 여당이요?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고 했었나요? 국민의힘은 있지도 않은 적을 만들고 혼자만 성내는 과대망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선동하려고 억지로 쟁점을 만든다는 건데요. 정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새 정부 들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 내린 적도 없고. 다시 묻습니다. 민영화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는 민영화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과거에 민영화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SNS 떼창을 한다는 건 여론전에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나 보죠. 네, 의원들은요, 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지하화 같은 송영길 후보의 공약을 주르륵 홍보하는가 하면 일본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릴레이 글로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외교부는 이 일본 보도가 자의적인 해석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효과적인 SNS 여론전이긴 하지만 가짜뉴스 떼창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선거 현수막을 굳히고 있더라고요. 네, 광주 지역에 출마한 이 국민의힘 후보들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소식에 이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서 다시 걸었습니다. 후보 현수막이 고의로 훼손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나옵니다. 새로운 현수막을 다시 달아서 저희가 의지의 변화력을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부터 내려갔다던데요. 이 대표가 광주에는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대표가 현수막을 교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훼손된 현수막이 또 발견됐습니다. 솔직히 이 대표가 와가지고 직접 달아주고 기사 나가는 거 저에게는 홍보 효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전 창피합니다. 제발 이런 창피한 모습 그만 보여주세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밤에도 광주에 내려가서 현수막을 다시 달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도요, 현수막 때문에 골칩니다. 이제 명이 다했다. 어디 걸린 건지 짐작은 되네요. 네,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 선거 사무실 앞인데요. 가지치기로 논란이 됐던 나무에 이 후보의 이름을 활용한 조롱하는 현수막을 건 겁니다. 가지치기는 왜 했냐면서 욕설을 담은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현수막을 찢거나 욕을 걸어놓는 건 옳지 않겠죠. 선은 지켜야겠습니다. 네, 방금 전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이 이제 결국 가결이 됐는데 임명된 지 47일 만이죠. 찬성 208표로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S-오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9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공장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거대한 불길에 휩싸입니다. 거리를 비추는 CCTV가 폭발 충격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인근을 지나던 차량들이 황급히 멈춰서고 방향을 돌려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돌릴까? 네, 좀 구멍이 무슨 핵폭탄 마냥. 공장에선 버섯 모양의 불기둥이 연신 솟구쳐 오릅니다. 저 사람 보고 주위에도 엄청 가스 같은데 지금. 울산 S-오일 공장에서 어젯밤 8시 50분쯤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휘발유 첨가제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부탄가스를 넣는 밸브 수리를 마친 뒤 시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화성이 강한 부탄 드럼에 물을 뿌려 식혀가면서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20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불을 껐습니다. 공장에 인화성 물질이 많다 보니 불을 완전히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하연도 거셌고 저희가 구조대를 1차, 2차, 3차, 4차까지 투입해서 계속 수색은 하였습니다. 이제 폭발에 의한 그런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폭발과 화재로 인명피해가 난 건 2015년 이후 이번이 4번째. S-오일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아람코입니다. I express my deepest apology to everyone who's been affected by this incident and to the people as well. It will take all measures possible to keep this kind of an incident from happening again. 경찰은 S-오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장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발에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과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직후 S-오일 울산 공장. 커다란 화염이 솟구치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사고 현장에서 500m나 떨어진 공장 건물. 거리가 꽤 되는데도 폭발 충격에 외벽 곳곳이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철제로 된 문도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이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이렇게 철로 된 공장 외벽은 곳곳이 휘어지고 이 창틀은 아예 건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밤 시간 난데없는 대형 폭발과 화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소리가 팍 나면서 막 집이 흔들렸어요. 건물이 막 흔들리니까 돌풍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이 흔들렸어요. 사고 여파는 울산 전역에도 이어졌습니다. 공장에서 10km 넘게 떨어진 곳까지 폭발음과 진동이 감지되면서 울산 소방본부에 7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애도 놀래고 아빠 쿵해서 이렇게 막 호들갑도 떨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뭐지 미사일 얘기도 나오고 뭐. 지역 커뮤니티와 SNS 등에도 당시 목격담과 함께 사고 현장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와 엄마가 맹견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주택에서 키우던 맹견인데 입마개는 물론 목줄이 없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와 소방차가 멈춰서고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개 포획에 나섭니다. 추격전 끝에 차 밑에 숨은 개를 포획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들 개 2마리는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7살 아이와 엄마를 공격했습니다. 아이는 얼굴과 다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고 엄마도 팔을 물렸습니다. 구급대는 곧바로 닥터 헬기를 호출했고 이들을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도 그렇고 정강이 쪽이 좀 상처가 깊었어가지고 경찰은 개들에게 내장된 인식칩을 통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 소유인 걸 확인했습니다. 포획된 개 2마리 중 1마리는 맹견인 핏불테리어. 입마개를 해야 하는 5대 맹견 중 하나지만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개들이 어떻게 집을 나와 아파트까지 오게 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없어요, 아예. 우리가 보완한 다음에 견주 출소시켜가지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이 넘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해외에서 퇴출된 루나코인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상장 폐지됐습니다. 다른 거래소도 폐지 예정이지만 한 방을 노리고 지금 뛰어드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59분, 거래 지원 종료 1분을 앞두고도 거래량이 확 늘더니 낮 12시가 되자 거짓말처럼 정적만 감돕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가 루나를 상장 폐지한 겁니다. 이미 예고된 일이지만 투자자들의 대화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3억 원을 물렸다, 결혼 비용을 날려 신혼여행을 미뤘다 같은 절망들이 쏟아졌고 일부 투자자는 아직 루나 거래가 가능한 다른 국내 거래소 빗썸으로 불나방처럼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빗썸의 루나 가격은 400원대에서 단숨에 700원대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일주일 뒤 똑같이 상장 폐지가 예고된 상황. 보상이라도 받을까 휴지 조각이 된 루나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코인 가지고 있으면은 루나2가 나온다. 완전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 이런 가지면 뭐하냐, 그냥 가지고 있어보자 해서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루나2를 나름. 실제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는 제2의 루나를 발행해 기존 루나 보유자들에게 10에서 35%씩 새 코인을 나눠준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이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 가능성을 제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의 신뢰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투자자들은 루나를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당정은 다음 주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루나 쇼크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코로나로 북한의 수도 평양에도 봉쇄 조치가 내려졌죠. 강냉이나 된장 등 먹거리 보급이 비상입니다. 북한 원로 인사들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봉사자 3만여 명이 방역복과 마스크로 몸을 감쌌습니다.
격리 중인 평양 시민들에게 식량을 수송합니다. 주민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지만 우리가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급품은 강냉이 가공식품부터 간장과 된장 등 기초식량 수백 통과 생필품입니다. 주민들이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부식물, 땔감, 물 비롯해서 애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길어지는 격리 조치에 평양 민심 이탈을 우려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민 불만 차단과 내부 결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봉쇄 조치로 평소 열리던 장마당이 사라지니 단속을 피해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며 판매하는 메뚜기장도 등장했다며 도시 봉쇄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최측근이던 국방성 총고문 현철애가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양영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 원로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발열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비정상적으로 작고요. 고령의 엘리트 사망도 코로나 사태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북한이 밝힌 코로나19 유증상자 수는 어제까지 모두 22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북한 당국은 방역대전 승리를 강조하며 주민들의 결속을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내일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절기 소만입니다. 절기답게 낮엔 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는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침과 밤엔 여전히 봄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20도를 밑돌아 서늘하니까요. 얇은 외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낮엔 서울이 26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이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후 동쪽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긴 하지만 양이 5mm 안팎으로 적어서 건조함이 해결되진 않겠습니다. 내일 남해상 바깥 먼바다에는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 동맹 하면 6.25와 군복이 먼저 떠오르죠. 경제는 자유롭게 해왔습니다. 무역량이 미국보다 중국과 더 많죠. 그런데요, 이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경제 영역이던 반도체와 에너지, 이젠 우리 편이 아니면 수급이 힘든 이 안보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군사안보 중심이던 한미동맹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취임 10일 만에 결정적 순간.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